평소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연구하고 계십니까? 예. 안 쉬면 좀 쉬셔야죠, 그래도. 뭐 잘 쉬는 게 충전하는 건데 네. 좀 이렇게 나름의 공부 좀 계획도 갖고 그리고 중국을 최근에 좀 밑바닥을 좀 돌아다닐 기회가 적었어요. 회의를 하러 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다시 시장도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조금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말 그대로 이제 저작거리. 예, 그렇습니다. 저작거리 중국. 뒷골목도 다니고 그다음에 사실 중국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모처럼 다시 갖고 있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쯤에 책을 한 권 봤는데 그게 이제 그 말 그대로 중국의 저작거리에서 그 일반인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책이었는데 저 낮은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게 뭐 상당히 이제 내용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편집을 해서 한 권짜리 이렇게 이제 그 번역돼서 출간이 됐던데 중국의 시인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작거리에 가서 옛날 홍위병 그다음에 뭐 이제 오입쟁이 뭐 서점 주인 뭐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한 거 정말 생생하던데요, 그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중국에 관한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뭐 시진핑 연설을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지식인들 얘기를 한다든가 또 그런 게 많고 그리고 특히 서구에서 나온 책들은 이렇게 프레임이 꽉 짜여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을 보는 그 말하자면 이분법이랄까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중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중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을 보면서 이 밑바닥 중국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도 느낀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인터뷰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인터뷰라는 게 진짜 이런 거구나. 그렇죠. 이제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진짜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면 그러니까 그 중국에 가서 이렇게 쭉 훑으시면 또 그걸 갖고 한번 저희한테 방송에서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은 놓치면 안 됩니다. 영업 기회는. 자,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중국통을 시작을 하면서 과연 중국은 이 중화 패권인가 문명연합인가 이 문제를 좀 다뤄봤는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중국통의 주제. 중국의 지식인들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좌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중국에서 신좌파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까? 우리 어떤 그룹을 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뭐 우리가 뉴레프트 하면 서구적인 개념인데 이 개념이 이제 중국에 들어간 거죠. 근데 참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렇죠. 왜 좌파 앞에 그러니까 올드라고 중국어로 하면 이제 노자를 늙을 노자를 써서 올드라고 붙이고 또 새로운 신자를 붙이느냐. 그리고 이것이 왜 이제 90년대 이후에 중국에서 이렇게 대두하게 되느냐. 이게 사실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그러면 신좌파라고 하는 게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앞에다가 좌파 앞에 신자를 붙였다라는 것은 이전의 좌파하고 자기들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라오 좌파 그러니까 이제 올드 레프트죠. 올드 레프트라고 하는 경우에는 노 좌파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개는 마오쩌둥 노선에 충실한 좌파들을 지칭합니다. 이른바 이제 이제 항일 투쟁하고 그렇죠. 개혁개방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개혁개방에 반대하고 모택동주의를 충실하게 따르는 좌파 이것을 이제 노좌파. 그걸 노좌파라고 하고 말하자면 옛날 좌파 그리고 이렇게 부르고 90년대 이후에 부상한 이제 그룹이 신좌파. 90년대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도입되고 중국이 시장 경제로 가면서 시장화되어가는 중국 이제 이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좌파적 관점에서 중국 사회를 바라보는 지식인들 이들을 이제 새롭게 대두한 좌파 그래서 신좌파다 이렇게 봅니다. 마오쩌둥도 아니고 덩샤오핑도 아닌 겁니까? 그렇죠. 간단히 이야기라면. 그러니까 사실은 덩샤오핑도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들은 사회주의 간판을 내세우고 사실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적인 관점 또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문제 제기하는 좌파 이게 이제 신좌파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덩샤오핑이 이제 열어젖혔던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문제점 이것들에 대해서 맹렬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그룹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중국이 이제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꼭 이 길만 있을 것인가 또는 중국이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체제 속으로 들어가서 세계 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중국의 미래인가 그리고
지금 개혁개방 또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중국 민중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시장 경제로 가자 보면 많은 국유기업들을 민영화하고 그렇죠. 이제 민간으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이의 제기 이런 차원에서 신좌파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좀 하나하나 좀 풀어보죠. 신좌파가 하나의 그룹으로 상당한 세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좌파 지식인들은 사실은 자신들을 신좌파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게 중국에서는 너는 누구누구 파야 이러면 그게 이제 그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때려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을 동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사상적인 분파론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들은 주로 그 당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학문을 하는 대학이나 이런 쪽에 있는 겁니까? 그 질문이 사실 중국 지식인들을 얘기할 때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정부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 관방이다 또는 이렇게 정부 밖에 있는 게 구분이 명확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게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지식인 중에서도 당원들이 있거든요. 공산 당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지는 않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나중에 이게 신좌파의 입지점이 좀 애매한 지점이기도 한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중국 정부가 신좌파의 정책을 받아들이면 정부를 또 지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정부냐 반정부냐 이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보자면 이 틀로 보자면 굉장히 애매한 지점이 있고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는 일부 학자들도 저 신좌파는 결국은 관방학자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그러니까 관방학자라는 게 우리 개념으로는 관변학자라는 뜻이 됩니까? 중국 그렇죠 이제. 우리 식으로는 관변. 타락한 어떤 정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정책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셈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좌파라고 하는 하나의 그 그룹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공통 분모가 형성이 되어 있고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이제 등장한 배경은 사실은 중국이 자꾸 시장화되는 데 대한 문제제기거든요. 그러니까 92년부터 이제 중국을 또 다른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본격화된 시기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자유주의 개혁이 굉장히 빠르게 진척이 됩니다. 자유주의 개혁. 그래서 이제 국유 기업들을 민영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정리해고를 시키고 이런 과정 그다음에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개방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인가공 시스템이 확립되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 확립돼 가죠. 이런 게 이제 그 자유주의 개혁들이 급속하게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90년대에 중국 지식인 사이의 가장 큰 분화가 자유주의 지식인들하고 이 신좌파 지식인들하고 분화인데 이거는 사실은 단순히 지식인 사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렇네요. 이 문제하고 관련된 그럼 거예요. 이제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주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덩샤오핑의 어떤 그 실용 노선, 개혁 개방 노선을 그러니까 확고하게 지지를 하면서 계속 그쪽으로 이제 그 무게 중심을 두고 추진하는 세력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게 굉장히 좀 큰 문제인데요. 중국 사회 지금 그 현 단계가 어디에 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고 그다음에 중국 사회의 성격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옛날에 우리 80년대에도 뭐 한국 사회 성질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격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고체 논쟁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자들은 중국이 이미 자본주의화된 시장 경제 사회로 바뀌었다고 보고 중국의 문제는 시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유주의자들은 중국의 문제는 사실은 이거 서구와 같은 시장 때문에 일어난 문제도 아니고 자유주의 때문에 일어난 문제도 아니고 아직까지 마오쩌둥이나 이런 그 옛날식 사회주의의 유산 낡은 잔재가 청산되지 못해서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주의의 그 나쁜 잔재를 청산해야만 중국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중국 사회의 문제 많은 부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그룹이 중국 사회의 지금 현 단계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고서
이게 입장 차이가 분명한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러면 좀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중간 정리를 하자면 덩샤오핑 이후 지금까지 덩샤오핑 노선이 계속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고 본다면 네. 자유주의 지식인 그룹이 아직은 주류로서 주도권을 쥐고 가져가고 있고 네. 신좌파 지식인 그룹은 그거에 대해서 견제에 들어가면서 문제점을 계속 뭔가 그 환기시키는 이런 그룹이다. 소금 같은 존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조금 달라지는 것이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원자바오 이제 체제 후진타오 2기에 들어가면 네. 신좌파들이 말한 정책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 중국 정부의 정책이 왼쪽으로 한 걸음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을 사실은 농촌 문제가 신좌파들이 계속 이의제기를 했던 문제인데 예. 농촌의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 예를 들어서 농장을 사유한다든지 농민공이 발생 그렇죠. 이런 농민공 문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조의 외국 기업에도 노조를 설립하게 한다 할지 네네. 그다음에 정의권을 준다 할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좀 더 왼쪽으로 가는 정책들을 취하죠. 그래서 기초 2기 때부터 이제 신정책을 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예. 한편으로는 좀 민권이랄지 이런 부분을 보장해주고 기업을 좀 더 제어하고 그다음에 무차별적인 그 국유재산의 민영화 이런 부분을 상당 정도 견제하죠. 예. 그리고 이 정책이 시진핑 정치 등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죠. 예를 들어서 반부패라든가 또는 기업의 어떤 그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가니까 네. 이제 신좌파가 더 이상 정부에 대한 또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 세력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 세력이다. 이제 이렇게 볼 여지도 생긴 거죠. 그러면 후진타오 2기에 비해서 시진핑 체제에서는 오히려 신좌파의 주장을 더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학자 중에서도 그렇게 보고 신좌파는 결국은 관방학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진핑 체제 한 축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예, 그렇게까지 이제 보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 신좌파는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중국 안에서도 결국은 자신들이 정치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자세 또는 중국 공산당과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가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비판을 하는 데서 출발을 했지만 네네. 지금은 이미 관방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신좌파 정책이 중국 정부 정책으로 많이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잠깐 좀 쉼표를 하나 찍고 교수님께서 뭐 이제 또 전공도 전공이고 하다 보니까 중국을 자주 가셨고 직접 네.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제 만나 보셨고 또 앞서서 이제 잠깐 하면서 이 저작거리 중국에 대한 좀 탐구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하고 급속한 어떤 시장 경제를 편집해 들어가면서 나오는 온갖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작용들. 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그 문제? 사실은 빈부격차도 너무 심해졌죠. 네. 빈부격차도 너무 심해졌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개발 또는 지역 개발 차원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빈부격차, 지역격차.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병원비가 없어서 그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 진짜요? 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졌죠. 의료체계에서 사회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아, 그래요? 네. 예. 그런 측면도 그러면서 사실은 그 국유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예. 여기가 이제 부패가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국유재산을 민영화하면서 거기에 당이 개입하고 네. 간부들이 개입하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이 그러면서 일순간에 국부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어느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국유 기업을 주는 대신에 뒤로 리베이트 챙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그 개별 기업에 사기업에 가서 뭐 임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낙하산되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유 재산이 그대로 유출된 겁니다. 중국 국민들의 재산이. 예.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큰 기업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군 단위에서도 벌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예. 이건 부패가 그리고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크기 때문에.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자유주의적인 시장화 개혁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예. 이게 병원도 못 가는 이런 시스템들 이런 식으로
북부가 이렇게 계속 사이즈는 커가지만 안에는 골병이 들어가는 거죠. 네. 지역별로 또는 빈부격차도 제일로 커지고 그다음에 사회보장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져가고 이런 데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사실은 신좌파가 좀 심각하게 제기했던 부분이죠. 아니 근데 뭐 의료 체계를 비롯한 사회보장 시스템이 그 정도로 무너졌어요?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시스템이 무너져 가지고 요즘에는 그래도 다시 정비를 했어요. 예. 많이 그래도 기초보장 그다음에 기초의료보험 이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주방이랄지 그러니까 사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집 문제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집값도 엄청 오르고 있고. 그렇죠. 상해나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집값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임금은 우리의 반이나 이 정도 수준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죠. 물가는요? 집값 빼고 그러니까 생필품에 대한 물가는? 이 부분은 조금 다르는 게 중국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식료품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야채라든가 그다음에 교통비라든가 이 부분은 엄청 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이징의 지하철이 뭐 중국의 지하철이 다 그렇습니다만 버스 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네. 대개 한 2원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원, 400원, 300원, 400원 네. 하는 데도 네. 있고 또 지방에 가면 한 200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싼 거죠. 기초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좀 싸게 보장이 되는 측면입니다. 예, 예.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알고 있었냐면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은 게 대학 교수보다 택시 기사가 훨씬 더 처우가 좋고 네. 그러면서 어떤 학력의 차별이라든지 직업의 차별 같은 건 없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또 그것이 다릅니까? 전형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어떤 소득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사실은 지식인들을 체제 안으로 끌어놓기 위해서 예. 지식인들의 대우를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떡고물을 또 뿌렸군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실은 요즘 이번에도 북경대 교수들이나 다른 친구들이 이제 예전에 친구들이 교수되어 있는데 예. 요즘에는 제가 밥 안 삽니다. 예, 그만큼 소득이 좋아졌어요. 거기는 김영란법 없죠? 거기도 없는데 김영란법은 없는데 예. 반부패 때문에 요즘 회의에 가면은 중국 술을 독줄 빼가를 바이지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1인당 식사비가 50원입니다. 50원이니까 우리로 하면 지금 보면 우리 지금 보통 회의 끝나고 옛날에부터는 뭐 술 먹고 그냥 진탕 노는 거죠. 점심 때도 회의하고 놀고 그랬는데 예. 중국 정부가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면서 볼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다 회의가 끝나도 네. 학교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강도가 세게 진행이 되어 굉장히 셉니다. 그래가지고 술은 맥주만 조금 또는 중국 와인 한 잔 정도. 그다음에 백주는 먹지 마라, 빼가는 네. 먹지 마라 이렇게 방침이 내려와서 요즘 반부패 강도가 굉장히 세게 집행되는 거예요. 예. 이 점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니까 소수민족 문제나 이런 것들은 떠나서 네. 같은 한족인데 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성 이런 식으로 나눠. 네. 그러면 이른바 어떤 자유주의 어떤 시장 계획을 이루어가면서 그러니까 지역 편중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역 간 성 간 갈등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동쪽이 훨씬 더 부유하고 서쪽 갈수록 가난한데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정부가 내수로 돌아서면서 그러니까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좀 이제 바꾸죠. 경제적으로도 바꾸고 네네. 정치적으로 바꾸는데 일단 소득 격차를 좀 더 줄여야 되겠다 하는 네. 거고 또 하나는 지역적인 격차 그게 바로 이제 네. 동쪽에 있는 성과 그다음에 내륙에 있는 성 사이의 차이죠. 예. 그거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서쪽을 개발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농촌에 예를 들어서 TV를 사면은 무상으로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경기 진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와 정치가 맞물려 있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잠깐 지금 전해주신 그런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신좌파의 어떤 등장과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필연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면?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자면 중국이 과도하게 자유주의 개혁으로 가는 데 따른 반발에서 예. 신좌파가 나온 것이고 예. 사실은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신자유주의가 목소리가 좀 더 커지죠. 그런 반면에 자유주의는 목소리가 좀 더 작아지는. 네네. 이런 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일어난 현상이죠. 예. 근데 그러면 신좌파와 자유주의 간의 어떤 노선 투쟁이든 아니면 뭐든지 정책 갈등이든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공개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식인 사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지식인 사회는 거의 죽었어요 지금. 근데 그래요? 저는 중국하고 비교하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국은 아직도 격렬하게 논쟁이 살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신좌파 자유주의 사이의 논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이제 90년도 굉장히 치열했죠. 그리고 그 치열한 논쟁 속에서 그러면 중국 정부가 그걸 봐요. 그리고 그거를 지식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일정 정도 정책에 반영이 됩니다. 이게 중국 정치 시스템의 굉장히 좀 희한한 시스템이죠. 우리는 뭐 지식인들이 떠들려면 뭐 떠들어라.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가는데 그 지식인들의 논쟁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래서 사실은 90년대에 일어난 그 신좌파 자유주의 사이의 논쟁이 중국 지식인 사회, 중국 사회의 가장 큰 논쟁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해서 시진핑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진핑을 보조하는 싱크탱크 그룹이 있고. 그렇죠. 중국 공산당 안에 있죠. 그러니까 싱크탱크 그룹이 있으면서 시진핑이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시진핑에 대한 개인 그 과외교사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어떤 정책 방향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이 싱크탱크 그룹이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가 되겠죠. 수석으로 들어간다든지 장관으로 간다든지. 이게 우리나라식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은 그에 비해서 훨씬 사이즈가 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그다음에 예를 들어 100년 정책이라든가 50년 정책을 계속 세우는 그룹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진핑 한 사람의 정책이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했던 뭐 1대1로 같은. 그렇죠.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실은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에 지금 저 2달에 한 번씩 계속 그 말하자면 스터디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때 이제 중요 학자들을 쟁점이 되는 학자들을 불러서 같이 스터디를 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듯이 중국 지식인들도 이렇게 중국 당의 싱크탱크하고 늘 결합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친정부냐 반정부냐 이런 기준을 보기가 좀 일도 양단으로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학술진흥재단에서 말 그대로 학문적 토론과 그 논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 뭐 시진핑이 됐든 중국 공산당이 됐든 쭉 지켜보다가 선택적으로 차용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이 있고 이런 것들이 건의가 되고 하면은 그것들이 받아지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지식인들이 정치나 그다음에 나라의 방향에 개입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있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지난 일요일 날 제가 중국에 갔다 돌아왔는데 이제 회의 끝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뭐 교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한국 교수들은 지금 논문 쓰느라고 아주 죽어나는 편이거든요. 1년에 뭐 몇 개씩 쓰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도 몇 년 전에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식인들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전에 1년에 하나만 쓰라고 바뀌었대요. 인문 지식인들한테. 그래요? 그게 이제 중국 이제 계속 지식인들이 건의를 하고 뭐 이러면서 중국 정부가 요새 조금 그 바닥을 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한창 시장과 뭐 이렇게 양적 경쟁으로 가다가 요즘 조금 바닥을 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래도 그건 중국의 시스템이 괜찮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바로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조금 받아들여지고 사실은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지식인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을 정부 쪽으로 말하자면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한적으로 또는 말을 듣는 부분도 있죠. 그러면 또 이게 한번 비교해서 제가 질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나 정책 중요한 것은 주로 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수립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국책기관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집중적으로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회과학원 싱크탱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걸 다 관방이라도 볼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반관방 반민간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풀이 그런 식으로 풀을 따지자면 굉장히 넓은 거고. 그런데 그런 그 정부 출연 그러니까 그 출연이거나 뭐 공산당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자유라든지 학문의 자유로 표현의 자유는 다 보장이 됩니까? 그런 점에서? 다 보장된다라고는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중국 지식인들이나 중국 학자들하고 들어가 있는 뭐 위챗이라고 하는 그 우리 보면 카톡이죠. 이런 데 보면 어떤 학자가 이렇게 올리면 바로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워져요? 벌써 삭제됩니다. 본인이 지운 게 아니라? 위챗에 신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실시간으로 지워집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어떤 사회 미풍을
저해한다든지 또는 국가 정책에 저해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중국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는 말이 안 된다.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저해집니다. 금기. 그다음에 민족 분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타이완이나 이런 민족 통일 문제 이런 부분은 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민감한 부분은 지어지는데 사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엄하게 검열 문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 지식인들이 흔히 그거든요. 내 글이 지어졌다는 걸 우리가 지금 중국이 내세우는 정책이 조화사회거든요. 조화? 예. 조화롭게 잘 살자. 그런데 그래서 조화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조화당했다. 조화를 깨뜨리는 글이라고 해서 삭제됐다. 이게 화해, 조화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풍자하는 거죠. 근데 실시간으로 그렇게 삭제가 됩니까? 진짜 민감한 길은 삭제가 대화가 되고 있는 삭제가 돼요? 대화가 되는데 올라가 있는 조금 시간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차는 분명히 대화 참가한 사람이? 참가한 사람이 뭐 사실 근데 같은 그룹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무차별로 좀 들어와 있는 그룹이나 이런 경우는 좀 있죠. 근데 물론 시간차는 있죠. 시간차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면 그 검열 기능, 삭제 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그 중국 정부가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몇 개 빼놓고는 사실은 뭐 그렇게 엄격하게 비판을 봉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화 당한 사람 그러면 사후에 불이익은 없습니까? 당원일 경우에는 아마 그 내부적으로 이게 이제 뭐 컨트롤이 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그 엄격하게 우리처럼 옛날에 뭐 했다고 해서 바로 끌려가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물론 엄중도가 다르겠죠. 예. 시진핑 XX를 해버리면 어떻게? 예,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심각하죠. 그럼 끌려. 그럴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감한 지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기, 절대 건드리면 내지 영린 이런 건 있다. 근데 그것만 아니고서는 뭐 신좌파와 자유주의 어떤 지식인 간의 뭐 논쟁이든 이런 것들은 거의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사이트가 공중에 인민왕이라고 있는데 인민왕 이제 인민일보 이렇게 하는.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나 인권을 너무 억압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 너무 개입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을 풀어줘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는 경제를 풀어주는 게 경제를 말하자면 시장의 손에 맡기는 게 가장 핵심적인 구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유주의파들의 주장하는 바인데 신좌파는 오히려 과도한 시장화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다고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0년대 때 뭐 주자판이 뭐냐 하는 그 싸움하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실은 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대 이후에 중국이 그러면 서구의 길을 가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로 갈 것인가. 근데 이제 마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두 개를 절묘하게 혼합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문제가 그냥 등소평의 계획 개방하면서 이제 서구 같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길로 가자. 이 과정에서 엄청난 발전을 했죠. 근데 이제 발전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생겨나니까 여기에 이제 개혁개방이 우리의 미래냐. 사실은 외국에서 기업이 들어와서 중국 경제를 살리기도 했지만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중국 부패하고 결합되면서 새로운 부패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외국 기업에 우대해주고 그다음에 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다 보니까 중국 노동자의 권리가 너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팍스콘 같은 거 아이폰 만드는 팍스콘에서 노동자가 뭐 계속 떨어져 죽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개혁 개방 또는 시장화의 장점으로만 설명할 것이냐. 그 그늘도 만들어졌는데 그 그늘을 우리가 그동안 안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좌파는 그 그늘을 직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한번 좀 본격적으로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그 어떤 사회주의 시장 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작용을 좀 완화하고 보완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라고 지금 읽혀지는데 그러면 신좌파가 지금 그리고 있는 중국 사회라고는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혁 개방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중국 경제가 이미 사회주의 시대를 지나서 자본화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자본화된 중국 사회는 이미 글로벌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문제는 이 예전처럼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공산당을 민주화하거나 뭐 이런 사회주의 시스템이 지금 아직까지 남아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하고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신좌파대로 그러면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훨씬 더 민중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옛날 마오가 했던 그 대민주라고 하는 예를 들어 민중들이 직접 대잡아서 써붙이든가 발언권도 행사한다든가 이런 권리를 훨씬 더 보장해 줘야 되고 예. 그다음에 빈부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그다음에 외국 기업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 외국 기업도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경제 쪽으로 오면 너무 수출지향적인 정책이 아니라 내수 정책으로 전환해야 되고 예. 농촌을 살리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런 정책을 추진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공산당의 유일지위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는 겁니까?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신좌파가 관방이라고 비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공산당을 그럼 민주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자유주의 입장이죠. 바로 그게 좀 예를 들어 다당제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선거를 해야 된다는데 신좌파는 일단 그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민권운동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만 사실은 지금 중국 공산당이 있는 이 부분은 이 전제 하에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보자면 중국 공산당이 잘하면 중국 공산당이 이 잘한다는 의미는 자기 스님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예. 이 중국 공산당을 지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서 신좌파가 관방이 될 소지가 있는 거죠. 이제 관방이라고 하는 걸 우리식으로는 또 관변. 그렇죠. 관변이죠. 예. 네. 관변이 될 소지가 있고 예.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하고 한 편이 돼서 네. 중국 미래를 기획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좀 반서구 흐름이 있어요. 신좌파는. 그래서 반미 또는 반서구 민족주의적인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쪽과 함께 가는 그냥 관변에 설 수 있는 혐의가 굉장히 애초부터 신좌파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그것이 실제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사실 이제 모순이 얼핏 생각해도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좌파가 지적했던 중국 사회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은 공산당 주도의 개혁개방 정책으로부터 비롯된 건데. 그렇죠. 근데 또 공산당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자고 하면. 예. 그럼 공산당은 어떻게 그럼 변모해야 된다라는 또 이 주장이 따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서 중국 공산당 그래서 얘기하는 게 중국 공산당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신좌파에 주장하는 주식인들을 보자면 중국 공산당 안에 중국 공산당 다당제는 아니지만 다양한 분파와 정책 노선 투쟁이 있었는데 예. 요즘 중국 공산당 안에는 그 노선 투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선 투쟁을 살려야 된다라는 거고. 쉽게 요즘 우리 정치권 개념은 분파가 아니라 이제 정당 내 정파. 그렇죠. 정파를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그게 사실은 이제 민주사회에서 또는 민주국가에서 나오는 다당제 역할을 안에서 했다는 건데 네. 지금 중국 공산당에는 그게 실종됐다라고 비판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과 그 중국 정부 네. 사이의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당이 정치적 기능을 했고 네. 그다음에 국가 행정부가 행정부적 기능을 해서 이 국가가 또는 행정부가 어떻게 통치를 하고 어떤 길을 가는가 어떤 정책을 펴는가를 중국 공산당이 정치적으로 컨트롤했다는 거죠. 머리와 손발의 관계. 네, 방향도 잡고 네. 일종의 정치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는 민의를 수렴하니까. 네네. 그런데 이 기능이 없어지면서 당과 정부가 너무 하나가 돼버렸다고 비판하는 거죠. 아, 당과 정부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다. 예. 그러면서 당이 오히려 행정부에 이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당이 이런 정치적 기능을 살려야 된다. 예. 그래서 정치가 실종돼 버렸다. 경제가 있으면서 정치가 실종돼 버렸고 예. 또 하나는 이거는 정치 경제학이 실종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만 자꾸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인데 이거를 당이 중국 공산당이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결국은 지금 행정부에 또는 국가에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중국 공산당은 사실은 당 국가 체제지만 그런 역할을 안 했다. 마오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그 당의 역할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첫째는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국가의 간섭이 적을수면 적을수록 좋다. 역시 이런 입장이죠. 우리가 네. 뭐 흔히 듣는 주장들하고 예. 예. 그럴수록 시장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금 개인의 자유, 인권 이런 부분이 살아나기 때문에 네. 지금 물론 극단적으로 다단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국가의 역할을 최대한 줄이고 네. 기업들을 민영화시켜야 되는 과정이다. 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중국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당히 복잡하네요. 이게 정치 문제까지 연동이 되어버리면
그렇죠. 경제 문제, 그다음에 정치 문제, 이 문제가 얽혀 있는 문제에서 그래서 사실은 중국 지식인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생명력이 있는 거죠.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는 지식인들도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하고 그렇죠. 그것이 국가 정책에도 관여되고 이 부분은 중국 사회가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후진타오 2기 체제부터 지금의 시진핑 체제까지 오는 과정에서 신좌파 지식인 그룹의 그러니까 뭐 참여라든지 영향력을 조금씩 이제 그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그게 이제 관건인데 지금 그래서 시진핑이 사실은 문역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주의 쪽에서는 시진핑의 등장을 상당히 우려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게 아닐까 싶은. 시진핑이 등장하면 예를 들어서 제 홍위병 세대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다시 뒤돌아갈 것이다. 자유주의 개혁이 훨씬 더 위축될 것이다. 국가의 권한은 세지고 그다음에 시장의 힘은 약화되고 그런 가운데 자유주의 개혁이 사실은 뒤로 후퇴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사실은 자유주의적 개혁이 사실은 지금 많이 후퇴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좌파들이 주장하는 국가의 조금 더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늘어났죠. 그리고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강해졌고 그다음에 반서구 또는 반미 이런 흐름도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훨씬 더 강해졌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꾸 선언서도 내고 그다음에 비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러면 어떤 당이나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 지식인 그룹 간의 일정한 거리라든지 그 구분이라든지 역할 이런 것들은 좀 나눠져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정 정도 나눠져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정책의 지식인들의 얘기 또는 신좌파든 자유주의 그룹이든 바로 정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러니까 정책 담당자가 되는 경우. 그렇죠. 근데 이제 바로 이렇게 행정을 어떤 부분을 맡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경우 어떤 거 하다가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오고 그렇지만 중국은 모든 게 다 중국 공산당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대학 교수가 무슨 그 어떤 장관이 된다거나 직을 맡는다거나 어느 변호사가 나온다 이런 건 중국 정치에서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 안에서 이루어지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행정가이자 정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 지식인들은 이론적인 것들을 계속 집어넣지만 가서 어떤 그 행정적인 직을 맡는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하죠.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라이가 그때 중경에서 옛날 마오 시대처럼 한번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신좌파 지식인들이 대거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문을 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거기에 완전 그냥 옛날 마오 시대의 그 붉은 혁명가도 부르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공공으로 다 지어서 다 분양해줬어요. 땅덩어리도 넓으니까 한번 그렇게 딱 특정하게 구획 짓고 여기서 한번 모델 한번 실험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은 중국 경제에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광동 모델이 있고 그 당시에는 중경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그 원주 모델이라고 해서 여러 또 모델이 있고 그 모델들이 경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타격을 이제 세게 맞은 경우가 이 중경 모델이죠. 이거는 그때 신좌파 지식인들이 많이 갔어요. 정책적으로 참여를 했고 무슨 이제 그 밑에 핵심적인 직위는 안 맞지만 그 밑에 자문급으로 많이 걸어가서 TV에 광고도 없애버렸고 그다음에 불량배들 다 때려잡고 그다음에 그 마오 시대의 붉은 혁명가도 부르게 했고 그다음에 공공주택을 막 지어가지고 그냥 분양해줬고 이런 거를 엄청나게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보시라에 잡아가서 그냥 지금 감옥에 있고 완전히 끝났죠. 그때 이렇게 되면은 다시 문역 시대가 없고 마오파들 그러니까 마오주의자들이 다시 등장을 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시진핑의 가장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될 수 있고 중국 지금 정책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죠. 그럼 보시라이 이제 그때 사법 처리했던 배경에는 바로 이런 게 있었던 겁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죠. 정치적 배경들이 그리고 신좌파들이 거기에 사실 그 올인하다시피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지식인들도 그 아직 행정 관료들까지 포함해서 그 중경 모델에 가서 굉장히 좀 사례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보면 완전 자유주의 모델도 있고 또는 좌파 모델도 있고 신좌파 모델도 있고 또는 그 노좌파라고 해서 마오식의 모델을 네. 하는 곳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큰 나라에 다양한 모델들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미래를 구상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베이스에는 이제 성별로 내지 네. 지방별로 어떤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일정하게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9년제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봉건제가 결합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중앙정부가 꽉 쥐고 있고 중국공산당이 꽉 쥐고 있어서 다 임명을 하지만 그렇죠. 나름대로 성의 자율성이 있는데 그 자율성은 미국 연방하고는 또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이제 천자한테 충성만 다하면 예, 그 왕으로서 그렇죠. 이제 제후로서 이거는 보장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정치 시스템이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그렇죠. 이건 한번 좀 그 나중에 따로 떼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시스템을 좀 따로 떼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뿌리 깊고 광범위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중국 사회에서. 네. 근데 좀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건 지식인 그룹 안에서의 논쟁이고 분화잖아요. 예. 근데 이런 지식인 안에서 이런 분화나 그 논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들의 삶에 뚜렷한 그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비롯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예, 그렇죠. 왜 대중들은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사실은 그 1990년대 말 그다음에 예. 2000년대 초반에 예. 민중 그러니까 밑바닥 소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중국은 정치가 이렇게 우리가 표를 통해서 어떤 민의가 전달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소요 사건, 그다음에 인터넷 여론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다음에 빈부격차가 악화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거죠. 이번에도 이제 중국 사회를 뛰어넘는 게 예를 들어서 한 그 농촌의 한 엄마가 자기 아들들 다 도끼로 그냥 살해하고 그냥 가난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한 게 중국에 굉장한 이슈가 되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게 계속 이슈가 되고 인터넷에 떠놀고 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회화가 되니까 요즘도 뭐 팝 이런 게 상당히 많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이슈에 대한 어떤 중국 지식인들의 반응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중국 사회에서 어떤 시위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면 이제 천안문 사태 같은 어마어마한 것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게 잘 눈에 들어오는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저작거리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자연 발생적인 그 저항이라고 할까요? 항거 이런 것들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항도 있고 문제도 계속 생기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자면 요새 중국 지식인 사회가 사실은 많이 타락하기도 했는데 아직도 그래도 중국 지식인들 중에서는 그런 문제를 그야말로 중국의 미래 또는 지식인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그 밑바닥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거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개입을 하는 지식인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그 사회주의적인 기억이 있고 신좌파 지식인들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문혁을 겪었던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세대의 마지막은 사회주의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렇죠. 60년대니까. 정부는 예를 들어서 특정 사람들을 위한 정부가 돼서는 안 되고 마오가 얘기한 대로 모든 인민을 위한 정부여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해야 된다. 특정 계파 나한테 표를 줄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돼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현대 중국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운동에서부터 민중들로 인해서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이 계속 있고 그것이 이제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상적인 동력이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이 중국 이제 신좌파 지식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결국은 근데 이게 중국 정치 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체제 내로 그리고 제도권으로 수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거기서 이제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어느 정도까지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관건이겠네요. 그렇게 그게 보면. 이제 가장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잘해야 되는. 그래서 덩샤오핑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중국 공산당의 문제다. 그렇죠.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자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니 중국 공산당이 잘못해도 다른 예를 들어서 민중의 어떤 시민 역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민중운동이 활성화되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게 중국 체제 시스템에는 고약한 게
그걸 해결하는 주체는 결국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서구식 민주주의 모델 가지고 중국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갖는 한계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벽에 부딪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면 중국 정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길은 뭐냐? 그럼 다당제를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체제 문제.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그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죠. 중국 문제 해결은 결국은 다당제밖에 없다. 그래서 2008년에 노벨 평화상을 탄 료 샤오보 이 사람들이 민주헌장을 이제 발표했죠. 그게 이제 바로 그런 경우죠.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느 진짜로 그 임계점에서 신좌파 지식인 그룹과 자유주의 지식인 그룹 내지 뭐 중국 사회 전체가 바로 그 정치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가지고 대충돌이 나타나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럴 수 있는데 당분간 짧은 기간 내에는 그렇게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공산당의 관리 여력은 충분히 있다. 예, 관리 역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중국 정부 또는 중국 정치 시스템은 우리 같이 민주 시스템으로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차라리 왕조 개념으로 보자. 예. 이게 말씀하는 게 예를 들어서 왕조가 멸망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밀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왕조가 부패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민심을 잃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업적의 정당성이 없는. 근데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 업적의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을 얻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배체제가 유지되고 존속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내지 중기적으로는 관심사는 중국의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안에서의 그럼 시진핑의 체제가 앞으로 2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고 시진핑 다음은 또 누가 되는 것이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서 정책 방향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물론 중국 공산당 안에도 늘 자유주의적인 개혁 지향 세력과 그다음에 좀 더 좌파적으로 가는 세력들이 늘 지금 경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중국 국가 주석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 두 그룹 간의 어떤 노선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 주석 선출 과정에 스며듭니까? 그렇죠. 이 과정이 스며들죠.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 상해방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산주의 청년당 그룹이라든가 이렇게 태자당이라든가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나눠버리면 그 안에 노선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붕당 싸움 하듯이 누구 특정 사람에 따라 계보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만 우리가 공산당의 계보를 보는데 그 안에 일어나는 노선 투쟁 그다음에 중국의 미래에 관한 전망들 예를 들어서 뭐 신좌파가 생각하는 미래 자유주의가 생각하는 미래 이게 잘 포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을 조금 더 바꿔야 되는 거죠. 굳이 이제 한다면 개파가 있고 또 정파도 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정책 노선에 따른 대립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중국 국가주석을 이제 공산당 안에서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 지난 여름에 유언비처럼 돌았던 게 미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돌았던 게 리커창이 낙마할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리커창은 좀 더 자유주의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진핑은 사실은 경제는 책임지면 안 되거든요. 시진핑은 경제는 오직 리커창입니다. 그렇죠. 딱 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석이라 해도 경제는 터치 안 하는데 지금 시진핑이 모든 걸 막 손을 대려고 하거든요. 속칭 나와바리 진볼입니까? 그런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을 거라 그러는데 뭐 결국은 루머로 끝났죠.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 그러한 노선 투쟁이 잠복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국가주석 선출 과정에서 공산당 내 어떤 이제 정파 그룹이 그래서 먼저 지금 단순한다면 신좌파 쪽이 더 많이 미느냐 안 미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석 취임 이후에 당과 정부를 끌고 가는 방향이 달라진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지식인들이 이게 우리는 다당제는 없지만 중국 공산당 안에 노선 투쟁이 살아나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지식인들이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진핑과 리커창의 공산당 내 지지 그룹도 일정하게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정책에 따라 이런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계속해서 그 강택민 시절이나 이쪽에 계속 그 일파들이 계속해서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정부하고 컨택이 됐죠. 그러면서 자유주의 계획을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국유기업을 다 민영화시켰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일정 정도 지금 제동이 걸린 셈이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오늘 좀 이렇게 이제 신좌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추가로 다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좌파는 우리 지금 구좌파가 됐는데 구좌파가 아니라 노좌파. 예, 그렇죠? 예. 노좌파 이제 모택동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예. 이것도 한번 다뤄야 되고 또 중국의 정치 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서구 민주주의 모델하고 다른 중국 정치 체제 특수성.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다뤄야 되는 건데. 예. 그럼 오늘 이제 그 중국통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살펴봤던 신좌파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네. 다음 주에는 그 중국 정치 체제 이전에 한번 노좌파. 네. 노좌파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노좌파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 지금 정치적인 혼란 또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생각해서 짚어볼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좀 미처 말씀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볼 때 중국을 볼 때 이 사상 논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 사실은 예, 중국이 이렇게 간다는 측면 아니다. 그런 논전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대비쳐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한국 지식인 사회가 사실은 이미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고 네. 그다음에 그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의제를 가지고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예. 이런 게 거의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의 사상 논쟁을 보면서 한국 지식인들이 좀 더 우리가 좀 되짚어보고 어떻게 보면 좀 반성해야 될 지점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은 여기서 이제 사상 논쟁이라는 표현을 쓴 거에는 이제 개별적인 어떤 복지 정책을 할 거냐 말 거냐. 네. 그죠? 이제 개별적으로 증세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하나의 정책 의제를 가지고 학문적 입장을 내놓는 게 아니라 네. 그 대한민국 사회를 그랜드 디자인이겠죠. 그렇죠.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시각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네. 큰 그림. 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학계에서 어떤 선도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논쟁이라는 이런 게 없다. 네.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바지만은 사실 교수나 지식인들이 다 연구실로 들어가 버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그게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연구 논문 업적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너무 미시적인 차원에 함몰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데 앞으로 큰 전망, 큰 그림도 한 번쯤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큰 그림들은 그런 얘기는 너무 크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미시적인 부분, 뭐 미시적인 얘기들에 함몰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진보적인 쪽이든 또는 보수적인 쪽이든 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그렇게 본다면 중국 학계의 어떤 사상 논쟁과 한국 학계의 정책 논쟁은 상당히 대별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먼요. 대비된다고 그렇죠. 중국은 사실은 지식인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계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그림. 지난 시간에 우리가 1대1로도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중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어떤 나라를 우리가 다시 세울 것인가 이거를 정치, 경제, 문화, 사상 그야말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사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실종되어 있는 중요한 포인트 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연구하고 계십니까? 예. 안 쉬면 좀 쉬셔야죠, 그래도. 뭐 잘 쉬는 게 충전하는 건데. 네. 좀 이렇게 나름의 공부 좀 계획도 갖고 그리고 중국을 최근에 좀 밑바닥을 좀 돌아다닐 기회가 적었어요. 회의를 하러 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예. 그래서 다시 시장도 돌아다보니고 그다음에 조금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말 그대로 이제 저작거리. 예, 그렇습니다. 저작거리 중국. 뒷골목도 다니고 그다음에 사실 중국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모처럼 다시 갖고 있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쯤에 책을 한 권 봤는데 그게 이제 그 말 그대로 중국의 저작거리에서 그 일반인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책이었는데 저 낮은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게 뭐 상당히 이제 내용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편집을 해서 한 권짜리로 이렇게 이제 그 번역돼서 출간이 됐던데 중국의 시인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작거리에 가서 옛날 홍위병 그다음에 뭐 이제 오입쟁이 뭐 서점 주인 뭐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한 거 정말 생생하던데요, 그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중국에 관한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뭐 시진핑 연설을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지식인들 얘기를 한다든가 또 그런 게 많고 그리고 특히 서구에서 나온 책들은 이렇게 프레임이 꽉 짜여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보는 그 말하자면 이분법이랄까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중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중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을 보면서 이 밑바닥 중국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도 느낀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인터뷰를 하고 하는 게 살아있는 인터뷰라는 게 진짜 이런 거구나. 그렇죠.
이제 그 직업이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진짜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면 그러니까 그 중국에 가서 이렇게 쭉 훑으시면 또 그걸 갖고 한번 저희한테 방송에서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은 놓치면 안 됩니다. 영업 기회는. 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중국통을 시작을 하면서 과연 중국은 이 중화 패권인가 문명연합인가 이 문제를 좀 다뤄봤는데요.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중국통의 주제. 중국의 지식인들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신좌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네. 중국에서 신좌파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그룹을 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뭐 우리가 뉴레프트 하면 네. 서구적인 개념인데 네. 이 개념이 이제 중국에 들어간 거죠. 근데 참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그렇죠. 왜 좌파 앞에 그러니까 올드라고 중국어로 하면 이제 노자를 늙을 노자를 써서 올드라고 붙이고 또 새로운 신자를 붙이느냐. 그리고 이것이 왜 이제 90년대 이후에 중국에서 이렇게 대두하게 되느냐. 이게 사실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이게 그러면 신좌파라고 하는 게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앞에다가 좌파 앞에 신자를 붙였다라는 것은 예. 이전의 좌파하고 자기들은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라오 좌파 그러니까 이제 올드 레프트죠. 올드 레프트라고 하는 경우에는 노 좌파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개는 마오쩌둥 노선에 충실한 좌파들을 지칭합니다. 이른바 이제 저기 이제 항일 투쟁하고 그렇죠. 했던. 개혁개방 이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개혁개방에 반대하고 모택동주의를 충실하게 따르는 좌파. 이것을 이제 노좌파. 그걸 노좌파라고 하고. 말하자면 옛날 좌파. 그리고 이렇게 부르고 90년대 이후에 부상한 이제 그룹이 신좌파. 예, 90년대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도입되고 중국이 시장 경제로 가면서 네. 시장화되어가는 중국, 이제 이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좌파적 관점에서 중국 사회를 바라보는 지식인들, 이들을 이제 새롭게 대두한 좌파, 그래서 신좌파다 이렇게 봅니다. 마오쩌둥도 아니고 덩샤오핑도 아닌 겁니까? 그렇죠. 간단히 이야기라면? 그러니까 사실은 덩샤오핑도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네. 이들은 사회주의 간판을 내세우고 사실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적인 관점 또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문제 제기하는 좌파. 이게 이제 신좌파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덩샤오핑이 이제 젖혔던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문제점. 네. 이것들에 대해서 맹렬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그룹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중국이 이제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꼭 이 길만 있을 거고 좀 더 커지죠. 그런 반면에 자유주의는 목소리가 좀 더 작아지는. 네네. 이런 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일어난 현상이죠. 예. 근데 그러면 신좌파와 자유주의 간의 어떤 뭐 노선 투쟁이든 아니면 뭐든지 정책 갈등이든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네. 공개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식인 사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지식인 사회는 거의 죽었어요, 지금. 근데 그래요? 저는 중국하고 비교하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국은 아직도 격렬하게 논쟁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예. 신좌파 자유주의 사이의 논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이제 90년대 굉장히 치열했죠. 예. 그리고 그 치열한 논쟁 속에서 그러면 중국 정부가 그걸 봐요. 그리고 그거를 지식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일정 정도 정책에 반영이 됩니다. 이게 중국 정치 시스템의 굉장히 좀 희한한 시스템이죠. 예. 우리는 뭐 지식인들이 떠들려면 뭐 떠들어라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가는데 예. 그 지식인들의 논쟁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래서 사실은 90년대에 일어난 그 신좌파 자유주의 사이의 논쟁이 중국 지식인 사회, 중국 사회의 가장 큰 논쟁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해서 시진핑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시진핑을 보조하는 싱크탱크 그룹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중국 공산당 안에 있죠. 그러니까 싱크탱크 그룹이 있으면서 시진핑이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시진핑에 대한 개인 그 과외교사 역할도 하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어떤 정책 방향도 제시하고. 예. 필요하다면 이 싱크탱크 그룹이 우리나라 좀 청와대가 되겠죠. 예. 수석으로 들어간다든지 장관으로 간다. 이게 우리나라식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중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은 그에 비해서 훨씬 사이즈가 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100년 정책이라든가 50년 정책을 계속 세우는 그룹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시진핑 한 사람의 정책이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했던 뭐 1대1로 같은. 그렇죠.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실은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에 지금 저 2달에 한 번씩 계속 그 말하자면 스터디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때 이제 중요 학자들을 쟁점이 되는 학자들을 불러서 같이 스터디를 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듯이 중국 지식인들도 이렇게 중국 당의 싱크탱크하고 늘 결합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야 친정부냐 반정부냐 이런 기준을 보기가 좀 일도 양단으로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학술진흥재단에서 말 그대로 학문적 토론과 논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 뭐 시진핑이 됐든 중국 공산당이 됐든 쭉 지켜보다가 선택적으로 차용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이 있고 이런 것들이 건의가 되고 하면은 그것들이 받아지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지식인들이 정치나 그다음에 나라의 방향에 개입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있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지난 일요일 날 제가 중국에 갔다 돌아왔는데 이제 회의 끝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뭐 교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한국 교수들은 지금 논문 쓰느라고 아주 죽어나는 편이거든요. 1년에 뭐 몇 개씩 쓰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도 몇 년 전에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식인들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전에 1년에 하나만 쓰라고 바뀌었대요. 인문 지식인들한테.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중국 이제 계속 지식인들이 건의를 하고 뭐 이러면서 중국 정부가 요새 조금 그 바닥을 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한창 시장과 뭐 이렇게 양적 경제로 가다가 요즘 조금 바닥을 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야 그래도 그건 중국의 시스템이 괜찮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바로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조금 받아들여지고 사실은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지식인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을 정부 쪽으로 말하자면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한적으로 또는 말을 듣는 부분도 있죠. 그러면 또 이게 한번 비교해서 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나 정책 중요한 것은 주로 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수립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국책기관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집중적으로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회과학원 싱크탱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걸 다 관방이라도 볼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반관방 반민간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풀이 그런 식으로 풀을 따지자면 굉장히 넓은 거고. 그런데 그런 그 정부 출연 그러니까 그 출연이거나 뭐 공산당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자유라든지 학문의 자유로 표현의 자유는 다 보장이 됩니까? 그런 점에서? 다 보장된다라고는 심각해진 거죠. 이게 병원도 못 가는 이런 시스템들 이런 식으로 국부가 이렇게 계속 사이즈는 커가지만 안에는 골병이 들어가는 거죠. 지역별로 또는 빈부격차도 제일로 커지고 그다음에 사회보장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져가고 이런 데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사실은 신좌파가 좀 심각하게 제기했던 부분이죠. 아니 근데 뭐 의료 체계를 비롯한 사회보장 시스템이 그 정도로 무너졌어요?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시스템이 무너져 가지고 요즘에는 그래도 다시 정비를 했어요. 많이 그래도 기초보장 그다음에 기초의료보험 이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주방이랄지 그러니까 사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집 문제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집값도 엄청 오르고 있고. 그렇죠. 상해나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집값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임금은 우리의 반이나 이 정도 수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죠. 물가는요? 집값 빼고 그러니까 생필품에 대한 물가는? 이 부분은 조금 다르는 게 중국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식료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야채라든가 그다음에 교통비라든가 이 부분은 엄청 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이징의 지하철이 뭐 중국의 지하철이 다 그렇습니다만 버스 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대개 한 2원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원, 400원, 300원, 400원 하는 데도 있고 또 지방에 가면 한 200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싼 거죠. 기초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좀 싸게 보장이 되는 측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알고 있었냐면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은 게
대학 교수보다 택시 기사가 훨씬 더 처우가 좋고 네. 그러면서 어떤 학력의 차별이라든지 직업의 차별 같은 건 없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또 그것이 다릅니까? 전형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 소득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사실은 지식인들을 체제 안으로 끌어놓기 위해서 예. 지식인들의 대우를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떡고물을 또 뿌렸군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실 요즘 이번에도 북경대 교수들이나 다른 친구들이 이제 예전에 친구들이 교수되어 있는데 예. 요즘에는 제가 밥 안 삽니다. 예, 그만큼 소득이 좋아졌어요. 거기는 김영란법 없죠? 거기도 없는데 김영란법은 없는데 예. 반부패 때문에 요즘 회의에 가면은 그 중국 술을 독주 그 빼가를 바이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1인당 식사비가 50원입니다. 50원이니까 우리로 하면 지금 보면 지금 보통 회의 끝나고 옛날에부터는 뭐 술 먹고 그냥 진탕 노는 거죠. 점심 때도 회의하고 놀고 그랬는데 예. 중국 정부가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면서 볼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다 회의가 끝나도 네. 학교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강도가 세게 네, 진행이 굉장히 됐습니까? 셉니다. 그래가지고 술은 맥주만 조금 또는 중국 와인 한 잔 정도. 그다음에 백주는 먹지 마라, 빼가는 네. 먹지 마라. 이렇게 방침이 내려와서 요즘 반부패 강도가 굉장히 세게 집행되는 거예요. 예. 이 점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니까 소수민족 문제나 이런 것들은 떠나서 같은 한족인데 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성 이런 식으로 나눠. 네. 그러면 이른바 어떤 그 자유주의 어떤 시장 계획을 이루어가면서 그러니까 지역 편중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역 간, 성 간 갈등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동쪽이 훨씬 더 부유하고 서쪽으로 갈수록 가난한데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정부가 내수로 돌아서면서 그러니까 2008년 그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좀 이제 바꾸죠. 경제적으로도 바꾸고 정치적으로 바꾸는데 일단 소득 격차를 좀 더 줄여야 되겠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역적인 격차 그게 바로 이제 그 동쪽에 있는 성과 그다음에 내륙에 있는 성 사이의 차이죠. 그거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서쪽을 개발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농촌에 예를 들어서 TV를 사면은 무상으로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경기 진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와 정치가 맞물려 있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잠깐 지금 전해주신 그런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신좌파의 어떤 등장과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필연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자면 중국이 과도하게 그 자유주의 개혁으로 가는 데 따른 반발에서 신좌파가 나온 것이고 사실은 그 이제 90년대 말, 그 2000년대 들어와서는 신자유주의가 목소리가 중국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중국 사회의 문제, 많은 부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그룹이 중국 사회의 지금 현 단계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고서 이게 입장 차이가 분명한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러면 좀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중간 정리를 하자면 덩샤오핑 이후 지금까지 덩샤오핑 노선이 계속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고 본다면 자유주의 지식인 그룹이 아직은 주류로서 주도권을 쥐고 가져가고 있고 신좌파 지식인 그룹은 그거에 대해서 견제에 들어가면서 문제점을 계속 뭔가 환기시키는 이런 그룹이다. 소금 같은 존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조금 달라지는 것이요. 사실은 이제 그 원자바오 이제 체제 후진타오 2기에 들어가면 신좌파들이 말한 정책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 중국 정부의 정책이 왼쪽으로 한 걸음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은 농촌 문제가 신좌파들이 계속 이의제기를 했던 문제인데 농촌의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 예를 들어서 농장을 사유한다든지 농민공이 발생 이런 거에 농민공 문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조에 외국 기업에도 노조를 설립하게 한다 할지. 그다음에 정의권을 준다 할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좀 더 왼쪽으로 가는 정책들을 취하죠. 그래서 기초 2기 때부터 이제 신정책을 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민권이랄지 이런 부분을 보장해주고 기업을 좀 더 제어하고 그다음에 무차별적인 그 국유재산의 민영화 이런 부분을 상당 정도 견제하죠. 그리고 이 정책이 시진핑 정치 등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죠. 예를 들어서 반부패라든가 또는 기업의 어떤 그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가니까 이제
신좌파가 더 이상 정부에 대한 또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 세력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 세력이다. 이제 이렇게 볼 여지도 생긴 거죠. 그러면 후진타오 2기에 비해서 시진핑 체제에서는 오히려 신좌파의 주장을 더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 학자 중에서도 그렇게 보고 신좌파는 결국은 관방학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시진핑 체제 한 축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예, 그렇게까지 이제 보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신좌파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중국 안에서도 결국은 자신들이 정치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자세 또는 중국 공산당과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가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비판을 하는 데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이미 관방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신좌파 정책이 중국 정부 정책으로 많이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잠깐 좀 쉼표를 하나 찍고 교수님께서 뭐 이제 또 전공도 전공이고 하다 보니까 중국을 자주 가셨고 직접 보시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만나 보셨고 또 앞서서 이제 잠깐 하면서 이 저작거리 중국에 대한 좀 탐구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하고 급속한 어떤 시장 경제를 편집해 들어가면서 나오는 온갖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작용들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그 문제? 사실은 빈부격차도 너무 심해졌죠. 빈부격차도 너무 심해졌고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개발 또는 지역 개발 차원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빈부격차, 지역격차.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병원비가 없어서 그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 진짜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졌죠. 의료체계에서 사회주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요? 그런 측면도 그러면서 사실은 그 국유 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이제 부패가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국유 재산을 민영화하면서 거기에 당이 개입하고 간부들이 개입하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이 그러면서 일순간에 국부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어느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국유 기업을 주는 대신에 뒤로 리베이트 챙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그 개별 기업에 사기업에 가서 뭐 임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낙하산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국유 재산이 그대로 유출된 겁니다. 중국 국민들의 재산이.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큰 기업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군 단위에서도 벌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건 부패가 그리고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자유주의적인 시장화 개혁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인가. 또는 중국이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체제 속으로 들어가서 세계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중국의 미래인가. 그리고 지금 개혁개방 또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중국 민중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시장 경제로 가자 보면 많은 국유 기업들을 민영화하고 이제 민간으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이의 제기 이런 차원에서 신좌파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좀 하나하나 좀 풀어보죠. 신좌파가 하나의 그룹으로 상당한 세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좌파 지식인들은 사실은 자신들을 신좌파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에서는 너는 누구누구 파야 이러면 그게 이제 그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때려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을 동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사상적인 분파론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들은 주로 그 당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학문을 하는 대학이나 이런 쪽에 있는 겁니까? 그 질문이 사실 중국 지식인들을 얘기할 때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정부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 관방이다 또는 이렇게 정부 밖에 있는 게 구분이 명확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게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지식인 중에서도 당원들이 있거든요. 공산 당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지는 않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나중에 이게 신좌파의 입지점이 좀 애매한 지점이기도 한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중국 정부가 신좌파의 정책을 받아들이면 정부를 또 지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정부냐 반정부냐 이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보자면 이 틀로 보자면 굉장히 애매한 지점이 있고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는 일부 학자들도 저 신좌파는 결국은 관방학자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그러니까 관방학자라는 게 우리 개념으로는 관변학자라는 뜻이 됩니까? 중국 그렇죠 이제
우리식으로는 관변. 타락한 어떤 정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책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셈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좌파라고 하는 하나의 그 그룹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공통 분모가 형성이 되어 있고 반복적으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이제 등장한 배경은 사실은 중국이 자꾸 시장화되는 데 대한 문제제기거든요. 그러니까 92년부터 이제 중국을 또 다른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본격화된 시기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자유주의 개혁이 굉장히 빠르게 진척이 됩니다. 자유주의 개혁. 네. 그래서 이제 국유 기업들을 민영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정리해고를 시키고 이런 과정 그다음에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개방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인가공 시스템이 확립되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 확립돼 가죠. 이런 게 이제 그 자유주의 개혁들이 급속하게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90년대에 중국 지식인 사이의 가장 큰 분화가 자유주의 지식인들하고 이 신좌파 지식인들하고 분화인데 이거는 사실은 단순히 지식인 사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렇네요. 이 문제하고 관련된 그럼 거예요. 이제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주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덩샤오핑의 어떤 그 실용 노선, 개혁 개방 노선을 그러니까 확고하게 지지를 하면서 계속 그쪽으로 이제 그 무게 중심을 두고 추진하는 세력들 이야기를 하고 이게 굉장히 좀 큰 문제인데요. 중국 사회에 지금 현 단계가 어디에 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고 그다음에 중국 사회의 성격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옛날에 우리 80년대에도 뭐 한국 사회 성질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격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고체 논쟁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자들은 중국이 이미 자본주의화된 시장 경제 사회로 바뀌었다고 보고 중국의 문제는 시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유주의자들은 중국의 문제는 사실은 이거 서구와 같은 시장 때문에 일어난 문제도 아니고 자유주의 때문에 일어난 문제도 아니고 아직까지 마오쩌둥이나 이런 그 옛날식 사회주의의 유산 낡은 잔재가 청산되지 못해서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주의의 그 나쁜 잔재를 청산해야만